구본기 전수미의 금요 미스테리. 우리의 영원한 아스팔트 동지. 그리고 지금은 무소속 민주당, 줄여서 무민당 소속이신 윤미향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무소속 민주당 윤미향 의원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무민당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름 짝짝부터요. 원래는 몰랐어요. 무소속 민주당이라고 네. 이렇게 부른다는 걸 몰랐는데 네. 최근에 김건희 특검 그 농성장 갔다가 네. 무소속 민주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이게 찰떡이네. 사실은 그 역할을 좀 하고 있죠. 지금 민주당이었다가 지금 무소속인 의원님들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때로는 정책 연대를 민주당으로 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은 무소속이 또 하고 있는 역할들이 각 상임위에서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양곡관리법을 맞아요. 농해수위에서 통과시킬 때 사실은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저를 욕을 했습니다. 알박기라고. 근데 사실은 해당 법안 소위에서 그 양곡관리법을 심의하고 채택을 했고 그거의 안건 조정위를 신청했던 건 누구냐면 바로 국민의힘이었어요. 바로 전체회의 되면 통과되니까 한 번 더 거치기 위해서 안건 조정이라는 것은 무소속이 제가 필히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안건 조정위원이 됐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됐고 근데 뭐 본회의에서도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늬만 무소속인 의원 윤미향 이름을 기명하면서 비판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떤 식으로 민주당 의원님들께 얘기했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공을 다 차지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 양국관리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했는데 윤미향이 다 했네요. 제가 다 했습니다라고 일부러 그렇죠. 농담식으로 그 공격을 또 대응하기도 했는데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네요. 네. 가령 캐스팅 보트 역할을 민주당과 공조해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무민당 여러분들 윤미향 의원님 만나시면은 무민당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네. 자, 저희 의원님 소개만 하고 저희 진행자 소개를 안 했습니다. 네, 저는 네, 상해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이고요. 네. 여러분의 대변인 전수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항상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께서 해주고 계세요. 네. 네, 임종선 센터장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이분을 모셔야 된다. 지금 이거 대한민국 위기다라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즘 구려 외교, 굴종 외교 오늘 한덕수 총리랑 맨성규 의원 대화 잘 아시죠? 맨성규 의원이 독도는 한국 땅이냐, 일본 땅이냐 이렇게 정체성 물어봤는데 한국 땅이냐고 물어보면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한국 땅이다라고 해야죠. 한덕수 총리 대답 절대 아닙니다. 이제 오늘 그 대답으로 많은 논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 정부의 이제 대일 외교에 대해서 많은 그 불만들, 국민들의 민심이 많이 높아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서 피해자 당사자도 어르신들이 정말 또 많은 국민들이 너무 잘못됐다. 대일 외교 이건 아니지. 역사는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이런 얘기들이 좀 많거든요. 이런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좀 워낙 전문가이시고 필드에 30년 동안 정말 피와 땀과 투쟁으로서 일본을 성노예 할머님들과 함께 하시고 일본과의 싸움을 정말 외롭게 누구보다도 강하게 그 집념의 의지로 함께 하신 의원님 시각에서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 시각은 사실은 이 일을 오래도록 해왔던 저나 또 우리 국민들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라인에 계신 분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계속해서 그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하고 계신 국무총리 그 일부들만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참담한데 우리가 지금 어떤 분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주권을 맡기고 있는가 이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어요. 이 제3자 변제 방식은 무엇보다도 피해자 중심주의를 위배한 것이고요. 인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피해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요구를 해왔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렇게 강제 동원해서 강제 노동을 시킨 일본 정부, 일본 기업, 전범 기업이라고 부르죠. 그 전범 기업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나는 죽기 전에 다른 게 소원이 없다. 딱 그거다. 나를 그렇게 고생을 시킨 내 인권을 유린했던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가 사죄하는 것. 그것이 내 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일본 정부가 그걸 듣지 않았어요. 네. 거부했죠. 사실은 피해자들이 거의 30여 년 동안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또 ILO에 국제노동기구에 이것은 일본 정부가 국제노동협약의 비준을 1932년도에 해놓고 그 이후에 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 국제법 위반에 따라서 일본 정부는 배상해야 된다라고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기도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소연을 하고 절규를 하고 투쟁을 했지만 결국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일본 사법부도 그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법적인 정의를 들어주지 않았죠. 세워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피해자들이 마지막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우리 법원에 그렇죠. 우리 법원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사죄를 받고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소송을 냈던 것이고 그 소송을 우리 법원이 받아들여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된다라고 일본 가해 기업에게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런데 그 가해 기업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대놓고. 오히려 일본 정부는 그 대법원 배상 판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무역보복 조치를 단행을 했어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정부가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 이 사안에 있어서 돌멩이가 뭐냐? 네. 한일 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뭐냐? 국무총리는 그 대법원 판결이 혹은 피해자들의 요구가 혹은 지금 현재 이 문제가 걸림돌이다 돌멩이다라는 식으로 그 본회의 대정부 질의 때 대답을 해놓고 지금 변명을 하고 뭐 그게 아니었다 본의를 왜곡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여기에서 걸림돌과 돌멩이는 뭐냐면은 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는 따를 수 없다라고 거부했던 여전히 사죄도 할 수 없다 배상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본의 기업, 그렇죠. 일본의 정부의 태도 그것이 첫 번째 걸림돌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거부하니까 당연히 피해자들의 요구는 한국에 와 있는 자산에 대해서 현금화 조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꼭 그 일본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한국의 어떤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판결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에 그 차압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현금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배상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행정부가 네. 사법부에게 보류를 요청하잖아요. 잠깐 맞습니다. 있으라. 그리고 했던 것이 바로 제3자 변제죠. 두 번째 걸림돌은 피해자도 아니고 이 문제 자체도 아니고 대법원의 판결도 아니고 바로 그 대법원의 판결에 행정적 개입을 했던 한국 정부의 입장, 윤석열 정부의 입장 그것이 걸림돌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걸림돌을 제거하면 됩니다. 총리 말대로. 그러니까 네. 총리는 지금 큰 돌멩이가 있어서 그걸 치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의 승리를 치워야 된다라고 그런 했는데 거죠. 그게 아니라 정부 자체가 지금 그런 걸림돌이다.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걸림돌을 치우려면 첫 번째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가 사지 못하겠다, 배상 못하겠다, 대법원의 판결을 우리는 이해 못하겠다, 그렇죠. 못 받아들이겠다는 태도 그걸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은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에게, 일본 정부에게 대법원의 판결대로 사죄하고 배상하라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것. 피해자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 조치를 네. 시행해야 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죠. 그렇죠. 대통령의 책임. 그거 하려고 대통령 된 거죠. 맞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입장 걸림돌을 치우는 것. 제3자 변제 방식을 치워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 하는 것. 그게 걸림돌을 치우는 겁니다. 총리님, 이게 문제 해결이고요. 걸림돌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냐? 정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을 가셔서 구상권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명확한 권한 남용이죠. 피해자들은 대통령에게 그것을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구상권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구상권은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그것을 대신해서 처리할 권한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본 정부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구상권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만해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들이 대법원에 소송을 냈던 원고들이 나는 절대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겠다 하는 그 목소리,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해야 할 일이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 아마 이미 2015 위안부 한일합의에서도 충분히 교훈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윤석열 퇴진하라 외치실 뻔했어요 지금. 야 지금 부글부글 끓으시는 게 옆에서 느껴져요. 네. 지금 우리 여전히 당원 지금 여러분, 아스팔트 면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느껴져요. 지금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79년의 역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양금덕 할머니로 대표되는 이 피해자들이 79년 동안 싸웠어요. 국제사회에서 싸우다가 안 돼서 국내에서 싸웠는데 이걸 2달 만에 엎어버린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지금 79년의 역사를 2달 만에 엎었다. 이거는 역사의 죄를 짓는 거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외교부의 입장은 이겁니다. 지금 논리를 보면은요. 일본을 계속 설득했는데 설득이 안 됐다. 그래서 국내의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요. 박진애 외교부 장관이 일을 못한 거죠. 박진애 외교부 장관이 옷을 벗어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능력이 없는 거니까. 저는 충격이었던 게 그 강자와 약자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비교할 때 가해자는 강자이고 피해자는 약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해석, 그게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박진애 외교부 장관의 그 해석이 충격이었고 또 우리가 물을 요만큼 채웠으니까 이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 요만큼 채워줄 것이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요만큼 채우는 건 뭘로 채우고 있느냐? 뭐 위안부 한일합의도 지켜라, 독도도 어떻게 해라, 또 후쿠시마도 어떻게 해라. 이 채워지면 요로 지금 채워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에 있어서 우리가 요만큼 할 거니까 일본이 요만큼 채워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추측하고 뭔가 시행하는 것. 이미 그 외교 수장으로서의 책임 또 어떤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박진애 외교부 장관이 관련해 가지고서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본인이 일정이 있다고 질문 5개만 받겠다고 하면서 그때 그 은유를 사용했어요. 물컵의 반을 우리가 채웠으니까 나머지 반을 일본이 채워줄 거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일본 가가지고 나머지 반을 대통령이 채우고 왔어요. 가가지고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가지고서 기시다 총리랑 독도랑 위안부 얘기했다라는 보도가 일본 측에서 나왔어요. 네.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거를 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국민들이 일본 말을 믿고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것들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 어떤 시민들의 접근 방법 해석들이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새삼스러운 질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왜냐하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그 아베 총리가 계속 했던 건 위안부 관련해서 2015 한일합의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합의를 지켜라라고 계속 그 이야기를 때만 되면 했고요. 네. 독도 문제도 때만 되면 했죠. 그리고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하기 전에 언론에 나왔던 일본 언론을 통해서 한국에 보도됐던 게 뭐냐면은 후쿠시마 현 지사가 기시다 총리를 만났을 때 그런 제안을 하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와서 정상회담을 할 때 후쿠시마 현 그 수산물에 대한 그 수입 금지 조치한 것을 풀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해달라라고 요구를 하자 기시다 총리가 아직도 저는 그 보도에 났던 그 얼굴 그 만면의 그 미소, 그 승리한 사람으로서의 그 자신감, 잘 될 것이다라고 보도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 한국의 외교부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분명히 했을 것이다. 단 그동안과 달랐던 것은 그동안 지난 문재인 정부까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합의를 지켜라. 또는 독도는 일본 땅이다. 너희들 왜 불법 점거하고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해도 늘 뭐라 할까요? 원칙이 있었어요. 원칙. 한국 정부의 원칙.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네. 국제법적으로나 한국 영토다. 우리의 영토다. 다시는 그와 같은 말을 하지 말아라. 혹은 역사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그동안의 정부는 명확하게 그를 문제 제기했고 항의를 했죠. 네. 그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서 또 엄중 조치하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그게 정상 회담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정상회담 의제는 아니었지만 나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질문이 나왔을 때, 그런 언급이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명확하게 그동안 한국 정부가 밝혀왔던 그 원칙대로 입장을 발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속 다른 말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심지어는 일본 외무상을 만나거나 그러니까 외교적인 일로 서한을 전달하거나 할 때도 늘 그들 했던 말은 똑같이 앵무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늘 했던 말은 야 일본은 총리나 밑에 외교부 장관이나 그 밑에 과장국장들 보수적인 언론까지 네. 이게 정식 그 답안지가 있다. 위안부 문제는 뭐 어떻고 독도 문제는 일본 어떻고 이 녹음기를 계속 트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의 그 조사까지도 똑같은 말투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을 그동안 고수해 왔던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한일 관계를 맞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원칙으로 강대강으로 한치의 네. 양보도 없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관계를 망쳤다라고 보고 원칙을 흔들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가해 국가 피해국이잖아요. 일본과 우리가 할 때. 네. 근데 이게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늘 그렇잖아요. 가해자들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피해자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가해자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윤석열 정부는 어떤 방식이냐면은 가해자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계속 피해자가 해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 비교를 드는 건데요. 이 갈등이 뚫뚫 뭉쳐서 70년이 넘게 막 거의 80년 동안 이 문제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가해와 피해 문제가. 근데 이 상태에서 가해가 이 문제를 지금 한일 간의 관계를 꼭 묶고 있는 가해자가 풀지 않으면요. 가해자가 풀에 상처를 서로 안 받습니다. 자, 다 온전하게 해결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가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가 해결하려고 보듬거려 봐요. 피해자가 상처투성이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가해자가 해결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해결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안에 지금 갈등, 상처, 아픔, 정부와 국민이 대치해서 싸우고 있고 절규하고 있고 피해자는 대통령 옷 벗으라 요구하고 있고 하는 현실, 이게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정정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가해와 피해 문제가 생길 때는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진상 규명. 그 진상 규명에 따라서 이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 화해. 그 다음에 미래로 나아가는 출구를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모든 단계를 건너뛰고 미래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해자의 자국의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정순실 아들의 그 한폭처럼 비유가 많이 논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약해서 국제사회 정세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런 식으로 피해자의 그런 피해자 논리를 피니까 그래서 누군가 진중권 씨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나치가 우리가 정대상 의원이 우리가 컴플렉스가 좀 있는 거 아니냐, 피해의식이 있는 거, 식민지 컴플렉스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러면 나치 유대인도 나치 컴플렉스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저희도 컴플렉스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진실을 일본과 한국이 마주하고 진상 규명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를 원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무시하고 힘이 없어서의 그 논리에 속박돼서 일본과 같이 가는 행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 네, 너무 안타까운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랐던 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일본에
태도가 너무 같다는 거죠. 대법원의 판례도 하나의 문제점이었다, 돌덩이였다. 이거를 치워야 된다. 대법원 판례가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자기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몇십 년 동안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우리나라 대법원에 간 거였잖아요. 이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일본의 사죄인데 그걸 국회하고 일본은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대로 앵무새처럼 맞춘 말로 그렇게만 자기네들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입장을 대변했어야 되는 건데 철저히 대한민국 국익을 일본의 국익과 동일시하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안부 문제, 일본은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2015년에 이미 합의했다. 다 해결됐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법을 가져와라. 우리는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정말 필드에서 처절하게 일본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때 PD수첩이나 보도에 나왔지만 한국의 국정원과 일본의 국정원 굉장히 괴를 같이 하고요. 네. 오히려 지원까지 일본의 우익 기관을 한국의 국정원에서 지원까지 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굉장히 일본과 한국이 이런 우익 세력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는 그런 체제 안에서 한국에서도 싸우기 정말 힘드셨을 거고 일본에서도 공격을 이중 공격을 받는 행태 속에서 정말 의원님은 힘들게 싸워오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온몸으로 일본과 한국의 우익의 공격을 이겨내시고 받아오시고 이 자리에 앉으신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일본과 싸워 나가야 될지 좀 방향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좀 솔직히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우리가 다 확인을 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 메시지, 그것을 통해서도 드러나죠. 거의 그 메시지는 그동안 일본의 우익들, 일본의 정치, 아베 정권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우익 정권, 보수 정권의 그런 역사 인식하고 똑같아요. 일제 식민지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그들은 늘 한 번도 이 침략 전쟁에 대해서 범죄다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침략이라고도 인식하지 않아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교과서에다도 그렇게 기록을 했던 적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 아시아를 서구로부터 해방시켜준 전쟁이었다라고 했던 인식을 아마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인식과 개를 같이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 강제 동원 문제에 있어서는 강제 동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 출신의 노동자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본에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스스로 위안부가 되었다. 그 앞에 일본 군도 빼고 그게 바로 일본 정부의 입장이에요. 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냥 외국인 노동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취급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또 비교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따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정부, 한국 정부가 나란히 서서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 방식을 굉장히 이렇게 영광스럽게 발표를 해요. 근데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의 내각의 그런 입장을 계승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명확하게요. 가장 최근에 내각의 입장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아베 내각은 아베가 다시 재집권하자마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강제로 연행했다라는 증거가 없다 라고 공식 답변을 했고요. 야. 아베 내각이 보통은 그동안의 수상의 발언으로만 끝냈어요. 근데 아베 내각은 그것을 내각 결의로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그 내각 결의를 그 이후에 아소 내각도 스가 내각도 계승했어요. 그러니까 기시다 내각은 기시다가 발언했던 이전의 내각들의 그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는 얘기는 강제 동원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올해 1월에 UN 인권 이사회에서 일본 정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얘기하는 그 강제 노동 조약을 강제 노동을 노동에 해당되는 그런 노동을 조선인 그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시키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강제 노동을 시키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자원에서 돈 벌러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하기 전 이틀 전에도 일본 외상이 일본 의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 똑같은 맥락으로 음.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 변제가 어디에 써 있느냐? 일본 정부의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그 인식 위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 지금 들으면서 계속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말을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본 입장에 한번 빙의를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결정의 순간일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논리를 강화해가면서 키워왔는데 마침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가 장학생으로 길러낸 학생의 아들이 됐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가 문부성 장학생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잖아요. 야, 이거 너무 무섭네요, 진짜로. 지금 그런데 사실은 무섭긴 하지만 전 해결은 또 간단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2015 한일합의가 국제 어떤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헌재가 네. 결정을 했거든요. 판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5 한일합의를 무효화시켰던 것, 무효다라고 공식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들어서서 2018년 1월에 네. 대통령의 메시지로 그리고 당시 외교부 강경화 장관의 메시지로 2015 한일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책이 아니었다. 공식 선언을 하죠. 그건 뭐냐면은 2015 한일합의에서 이것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다 라고 선언했던 것을 파기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에게서 받았던 그 10억 엔으로 세웠던 화해치유재단을 완전히 법적으로 청산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일본에게서 받았던 돈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고에서 103억, 그때 제가 103억인지 104억인지 그 10억엔에 해당되는 예산을 되돌려줄 돈으로 마련을 했어요. 그게 네, 어디에 있느냐? 있죠. 네, 그게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으로 있는데 그거 돌려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완전 무효화예요. 네. 일본 입장에서는 그거 빨리 써라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건 절대로 안 되죠. 네. 그럼 우리 국민이 지켜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제3자 변제 방식은 무슨 공동 성명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자회견 통해서 풀고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위에 우리가 정의로운 역사 세우면 없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 아시죠? 언론 기사들 저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는 아직도 떠돌아다녀서 야 저거를 묻히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멋진 활동들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들을 제가 요즘 가끔 합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저 얼토당토하는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뉴스를 덮기 위해서는 그 위에 역사의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계속 뉴스를 우리가 쌓아가면 된다. 그걸 역시. 그걸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지금 아스팔트 위에서 우리가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만은 법적으로도 네. 369조 제3자 변제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그렇죠. 않으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게 도대체 그 사법고시 공부하고 법조인이 된 대통령이 맞나라는 잔디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가장 기초적인 민법 369조 당사자 동의 없으면 성립 안 합니다. 지금 당사자 세 분 다 동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립할 수 없고요. 이거를 강제한다는 거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시스템에서 사법의 영역을 지금 거드려요.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이준석 대통령이 상권 분리된 대한민국 기본 헌법 기본 정신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이거는 탄핵감이라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민사회에서 생각하는 대로 걸어가가지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내용 증명으로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피해자 단체가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이 되게 무섭다고 얘기 너무 동감했던 게 저희가 이제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이 수출 규제 하니까 거기서 네. 국내에 그런 자료를 키우는데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때부터 추진했던 게 뭐냐 바로 소부장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해요. 그리고 일본 쪽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철저하게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구나. 윤석열이 정말 그런 거를 계획을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를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아까 역대 내각 계속 말씀하셨는데 아베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드는 생각은 한마디로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 이 둘의 정신을 둘 다 계승한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그 역사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게 우리로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담하죠. 정말 참담하죠. 그 이야기를 기시다가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항의도 반대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었다라는 거 정말 참담한 거고, 말씀하셨듯이 저는 우리 국민들도 지금 기업들도 지금 이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뭐까지 내어줄지, 네. 앞으로 뭐 G7도 있고 또 미국 국빈 방문도 있고 한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국민들이 더 이상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 것을 뺏기지 않으려면 지금 일어서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게, 지금 일본 쪽 언론 보면은 물 들어왔으니까 노조 짜는 거의 지금 때도예요. 지금 이참에 다 받아내자 진짜. 그래서 그분 쪽에서는 커뮤니티 들어가 보니 독도도 돌려달라고 하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너무 그러니까. 충격받았어요.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하고 싶어요. 변호사님이 4번 질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잘 아시면 김성환 실장부터 해서 갑자기 그것도 미국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그 협상의 당사자가 교체됐어요. 안보 라인이. 그리고 지금 국빈 방문에서 중요한 건 현지에서 주미 대사 역할인데, 그 주미 대사가 지금 안보실장으로 왔죠. 그래서 지금 뭐 대리대사 체제로 가고 있고 굉장히 그 외교부도 혼란스럽다고 해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이런 라인 교체, 안보 정책 총체적으로 도대체 뭐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보세요? 묻고 싶어요, 정말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로 묻고 싶어요.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나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는 튼튼한 안보, 튼튼한 외교,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게 항상 보수의 강점이라고 자랑을 해왔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만큼 우리가 안보의 불안감, 외교의 불안감을 가졌던 적이 있던가, 그 생각이 들어요.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무엇보다도 국빈으로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것을 크게 과장해서 대단한 업적처럼 미리부터 선전을 하고, 또 지금 이 정부가 내세우는 건 거의 한미동맹 말고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외교는 다 지금 차단하고 막고 오로지 미국, 일본, 한미일만의 외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국빈 방문을 앞두고 그런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마치 무슨 자격 없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렇게 순환하듯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정말 저도 사람들 묻고 싶고요. 제가 어떤 분이 이 문제를 묻길래 외교 철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철학이요?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외교가 제대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교 자체가 네. 철학까지 넣어갈 것도 없다. 모두가 다 대통령의 뭔가, 혹은 대통령 옆에 작동하는 뭔가 힘, 그거에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게, 원래 그 과거 역대 정부를 보면 취임하자마자 통일부라던가 뭐 법무부나 각 기각 부처에 우리 정권의, 우리 정부의 철학은 이러하니 이거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라고 오더가 내려오는데, 근데 이번에 정부 바뀐 다음에 아무런 오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정책을 어떻게 만들지? 여기 가장 정치 철학, 기조가 뭐지? 공무원들도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10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라고 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마 그게 전 부처에 거쳐서 일어나는 일일 거예요. 저는 이제 기재부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들 보는데 실무자들의 난감함이 느껴집니다. 보면은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저는 되려 묻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지금 윤석열의 정체성을 대통령이라고 놓고 윤석열이 하는 외교를 보면은요,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도대체 안 되는데. 근데 아까 좀 대답을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외교의 사유화를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빈 방문이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맞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그런 정상회담을 징검다리로 해서, 그럼 미국이 잘 보일 거 아니에요. 미국이 일본가 잘했네, 내가 좀 잘해줄게. 그리고 자기 또 이제 G7도 있고 초청도 받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지자들은 미국과 일본에 열광을 하잖아요. 자신의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과 이런 정상회담, 피해자의 눈물을 치환시켜서 미국에서 대우받고 G7에 초청받으려는 철저한 외교의 사유화로서 이런 행태를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걸 약간 지적을 해주셔서 전 그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익을 위한 사람의 입장이 아닌 거잖아요. 네. 이거를 시민들은 아스팔트에서 조금 독하게 말합니다. 매국노거나 밀정면 이해된다.
시민들만이 아니라 뭐 언론에서도 계속 요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야당 정치권에서도 매국노라는 그런 네. 매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네, 국가의 지금 위신이라 그럴까요? 또 경제, 뭐 민생, 사실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민생 파탄, 경제 파탄, 이제는 드디어는 외교, 안보 파탄, 이런 걱정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좀 사실은 더 걱정되는 거는 지금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지정학적 위치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물론 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건 있었어. 일본의 그 우기기를 단 군함이 진해항에 도착을 해서 착륙을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크게 강하게 데모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에 있어서 그리고 군사 안보에 있어서 계속 일본의 그 자위대가 또 일본의 그런 우길기가 정당화되는 그런 인식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거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안보를 위해서는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보를 위해서는 일본이 무기를 가질 수도 있고 핵무기를 가질 수도 있고 우리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발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지. 무서워요. 우리 모두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만 한반도만 쑥대밭으로 될 수 있다라는 이 위기 의식이 저들에게 없다라는 거. 이게 너무 좀 무섭고요. 그래서 사실은 알겠지만 우리는 전시작전권도 윤석열에게 없잖아요. 바이든에게 있잖아요. 미국에게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사실 우리는 굉장히 안보 위협인데, 우리의 군사 주권이라 그럴까요? 군사 주권 또 안보, 저는 그걸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화 그 시작은 역시 이 문제도 걸림돌이 뭐냐? 그건 분단이잖아요. 그렇죠. 분단을 해소하고 이 분단의 남북 간의 대화, 단절된 대화, 차단된 남북 간의 대화 창구, 그것을 만들고 열고, 그래서 이 속에서 이 주변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전쟁 분위기, 일본의 자위대가 우길기가 동해에 와서 그렇게 휘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위협부터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 문제부터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본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에서 지금 조성되고 있는 그런 전쟁의 위협, 또 군사적인 대치 위협,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익 우선에 안보도 맞습니다. 우리 국익 우선, 우리 국민 안보 우선에 그런 어떤 인식을 정확하게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듣는데 막 심장이 떨리는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전쟁 위기를 피부로 느끼면서 사는 거는 진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나 민주당이 아니거나 초당적으로 적어도 국익 위주의 실용 외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용 외교 단어 생각이 안 났어요. 괜찮습니다. 네. 자, 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사실 저 마지막 질문을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그대로 읽을게요.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셨습니다. 100년같이 느껴지셨을 텐데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사실은 3년, 그리고 이제 3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한 30년 전 가득한 일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어디 식당을 제대로 갈 수 없었다. 그게 아마 그냥 딱 제 상황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한 식당에 가도 뒤에서 그 엠버리 윤미향, 뭐 미얀 발매들 뭐 해서 등등등 이 뒤에 쫙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제가 그 감옥 아닌 감옥에 살았다라는 표현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우리 구봉규 소장님 같이 또 우리 변호사님 참 고마웠어요. 그 윤미향의 삶을 믿어주시고 또 언론과 검찰의 공격이 부당하다 목소리 같이 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물론 재판에 한 번도 기자들이 오지 않아서 제가 재판에서 소명해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기자들도 계셨지만
아주 작은 소규모의 그런 인터넷 언론이었지만 끝까지 윤미향의 진실, 또 정의연의 진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다시 부활한 몸으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전히 지금도 그런 1심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저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보수 언론들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보수 언론들이 판결 이후에 저를 공격하는 것 중에 그 1심 판사가 유죄로 인정했던 부분 중에 몇 가지가 쭉 있는데, 뭐 애견 카페에 후원금을 사용했다는 게 있어요. 네. 그걸 보면 윤미향의 애견의 뭐 카페 뭐 이렇게 이용한 것처럼 사적으로 뭔가 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저는 동물을 굉장히 동물 복지를 위해서 법도 많이 내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네. 정대협은 기본적으로 생명과 평화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저희 정대협 사무실에 그 길강아지가 들어왔어요. 길을 잃은 강아지가. 근데 야, 이 친구가 하필이면 제 책상 위에 딱 가서 팍 눕는 어머. 그 꾀죄죄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네. 근데 이제 우리들이 그 동물보호소에 연락도 하고 구청에도 연락을 했는데,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얘를 주인을 기다리는 것을 이렇게 그 사진을 저희가 다 찍어서 동네에 다 붙였고, 일주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시킨다. 그렇죠.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생명인데 저희 할머니들이 전쟁에서 생명의 그런 위협, 죽임을 겪은 그런 경험을 했고 우리가 늘 그 속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들은 그 물고기 한 마리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가 딱 일주일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시킨다 그래서 우선 구청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실무자들과 함께 이 친구를 보호하고 주인을 찾게끔 계속 그 포스터를 붙이고 그래도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겠다 라고 해서 저희 막 페이스북에 주인을 찾습니다 알렸어요. 일주일 동안 안 나타났길래. 그런데 그러려면 이 친구 기생충 검사도 해야 되고 뭐 칩도 넣어야 되고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평일에는 제가 집으로 차에 태워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주말에는 저도 좀 휴식을 그렇죠. 해서 애견 카페에다가 그 동네에 있는 맡겼어요. 네, 그래야죠. 근데 그 비용도 저희는 우리 사무실 실무자들과 저희가 의논할 때 이것도 공적으로 정대협을 운영하는데 그럼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뭐 사업비나 이렇게는 아니지만 운영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조직에는 네. 경상 운영비 그 일환으로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 저도 대표니까 그런 재량권을 발동을 해서 이건 충분히 우리 단체를 운영하는데 생명과 어떤 동물권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인정이 안 됐어요. 그 증빙 자료를 제 페이스북에 막 그 길강아지 올렸던 사진이랑 다 첨부해서 했는데 네.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허점을 이용해서 윤미향의 애견 카페 비용으로 뭐 후원금을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사실은 그런 공격이 저의 심장에 화살촉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소로 결국 다 안 됐고 엄청난 혐의들을 갖고 왔었잖아요. 네. 남아서 지금 유무죄를 다투는 게 겨우 이런 거예요. 다 지금. 네. 저 보고 사실은 한번 운 적이 있는데 최근에 유무죄를 다툰다고 해가지고 2심으로 넘어간다는 내용 중에 상당 기간 동안 영수증으로 소명되지 않은 금액이 한 뭐 어느 정도 있나 봐요. 몇백만 원 정도. 근데 그 같은 기간 동안 당시 윤미향 그 활동가가 기부한 돈이 1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진짜 너무들하다. 저는 이 생각하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그렇죠. 있어요. 횡령하려고 1,700만 원 정도인데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그 영수증으로 소명이 잘 안 네, 됐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네. 수요시 끝나고 할머니들이랑 같이 삼계탕 먹었던 아유. 포함돼 있고 한데 그거를 횡령하려고 제가 1억 70몇만 원을 기부할 리는 없죠. 그렇죠. 네, 그건 정대협과 정의연, 김복동, 희망 우리 그 운동 단체에만 기부한 거고 사실은 그 외에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그동안 자기 자랑 같아서 어디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강연을 다니면서 강연료를 저에게 주시면 그분들에게 이거는 제가 정대로 기부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강연료를 주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제 제가 25년간의 수요라는 책을 썼는데 이 인쇄도 그대로 나비기금에 기부합니다. 박물관에 기부합니다. 근데 상금을 또 받은 게 있어요. 느봄
늦봄 문익한 네. 상 그런 거는 상금 500만 원, 또 이우정 평화상 상금 500만 원, 또 농계상도 받았어요. 의암 농계상, 의암주 농계상을 받았고 그 상금이 1,000만 원. 이런 상금들도 정대협에 기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민족 단체들, 민주 진영의 단체들에 기부하기도 하고 그런 거는 사실은 반영이 안 됐고요. 정대협과 정의연과 김복동 희망의 활동을 통해서 제가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검찰에 기소했기 때문에 거기에만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판사님이 그 부분을 대목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셔서 판사님의 고충도 제가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으로도 저는 충분히 저에게 위로가 됐고 2심에서 충분히 소명해 가면서 정대협의 운동의 어떤 목표라든가 또 성격이라든가 예산 집행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충분히 소명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변호사님이 마무리랑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우리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윤미향 의원님이 100년 같은 3년을 보내는 동안 지켜보셨던 많은 분들이 미안하다라고 SNS 등에 이렇게 글을 올려주고 계세요. 그럼 그것을 갚는 방법을 제가 제안 드려볼게요. 우리 윤미향 의원님 명예 회복을 위해서 3년에 씁시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자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이 이번 재판 결과를 보면서 윤미향 의원님께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제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님도 말씀을 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저희 민주당 경기도당 당원분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관계자분들께 의원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외부로 알려진 것은 이재명 대표님이 SNS에 올린 것만 알려져 있잖아요. 그날 판결이 있는 날 이재명 대표님이 수사를 받은 날이었어요. 검찰에. 밤늦게 끝났잖아요. 근데 제가 재판 판결 끝나고 집에 와서 거의 약간 헛헛하고 또 먼저 가신 우리 손현미 소장님도 생각나고 해서 약간 슬퍼서 울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얼마나 축하합니다. 미안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정신 차리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와서 사실은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 제가 서운했어요. 기소되자마자 저를 당원권을 정지시켰거든요. 보고 있나 민주당? 네. 그래서 그때부터 검찰과 언론의 공격에 같이 싸워주지는 않아도 좋다. 제가 그 전 대표님께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나는데 제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그냥 봐만 달라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님의 그 메시지로 사실은 많이 위로를 받았고요. 대표로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조금 제일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로. 그런데 솔직하게 자기 자신이 잘못했던 거, 미안했던 거 나도 겪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렸다. 어떤 그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진심으로 저한테 좀 와닿았고 그날 밤에 밤 12시가 넘도록 동료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 의원님들 텔레그램 방에 홀로 싸우게 해서 너무 미안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해왔고 무엇보다도 그 강민정 의원께서 그날 판결에 일부러 와서 제 뒤에 서주셨어요. 그래서 봤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제가 그동안 혼자 싸워왔을 때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미안해서 오늘이라도 옆에 서 있어 주려고 왔다. 왜냐하면 그날 판결은 그렇게 무죄 나올 거란 상상을 못했거든요. 저에게 5년, 그 다음에 저와 함께 했던 관장에게 3년을 구형을 때린 검찰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 사법 현실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대장동 50억에 대해서 대장동 네. 50억에 대해서 무죄가 곽상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던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도 재판에 참석을 해서 옆에 서주셨고 그런 게 저한테 너무 감동이었어요. 감동이었고 눈동자에 제가 다시 빛을 이렇게 낼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계속 동지, 앞서도 동지. 네, 아스팔트 동지. 네. 이런 거를 시쳇말로 개같이 부활했다고 합니다. 우리 개같이
부활하신 윤미향 의원님이었고요.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린 거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어떠셨는지 마지막 소감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무엇보다도 경기도당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무민당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그럼요.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 민주당 다음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 아시죠? 세포 조직.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입니다. 네. 지역의 그 마을 그분들이 민주당의 정책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 일을 위해서 또 한 역할 아스팔트 위에서 네. 그리고 국회 안에서 또 그리고 전국 각지에 나비의 꿈을 펼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분들과 함께 역사를 제대로 정의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의 영원한 아스팔트 동지 그리고 무민당 윤미향 의원님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물러가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